자연이 번쩍이는 르메르디앙 호텔 앞. 쌀쌀한 초겨울의 공기를 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유흥의 중심지라 불리던 클럽 버닝썬의 입구에서 한 남자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이 비춘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투성이가 된 신고자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럽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와 공권력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비추는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감춰진 증거들을 하나씩 되짚어 볼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김상교 씨는 지인의 생일 파티를 위해 버닝썬에 방문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EDM 음악이 고막을 때리는 화려한 파티장 안. 김 씨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해 불쾌해하는 한 여성 손님을 목격하고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클럽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움직인 보안 요원들, 속칭 가드들의 반응은 거칠었습니다. 김 씨는 클럽 밖으로 거칠게 끌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클럽의 이사 장모 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흥가에서 종종 일어날 법한 시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경찰이 도착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의 목격자들과 CCTV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신고자 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들었습니다. 김 씨가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를 잡아가느냐. 때린 사람은 저 안에 있다 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경찰 간에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은 김 씨가 난동을 부렸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경찰차 안에서도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자신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치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클럽 이사 장 씨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이 기이한 상황. 이것은 단순한 초동수사의 미흡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였을까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초반에는 술 취한 사람의 추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여론은 그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멍투성이인 얼굴, 부러진 갈비뼈 진단서, 그리고 지구대 내부의 CCTV 영상 확보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대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왜 클럽 편을 드는가 의혹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사라진 CCTV였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클럽 측과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네티즌 수사대가 분석한 영상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가 폭행당하는 결정적인 순간의 앵글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거나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대가 편집된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씨가 지구대 내부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시간대의 CCTV 영상 일부가 기계 오작동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해명은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데이터만 사라지거나 오류가 나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강남의 거대 클럽과 유착하여 무고한 시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버닝썬 게이트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언론의 취재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19년 1월 MBC 뉴스데스크가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며 김 씨가 클럽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CCTV 영상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씨는 저항조차 못하고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던 클럽 직원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방관하거나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클럽 관계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김 씨를 거칠게 제압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보도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 클럽의 주인은 누구인가? 도대체 뒷배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경찰이 저렇게 움직이는가? 이때부터 승리라는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이자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승리. 그는 방송에서 버닝썬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이라는 타이틀은 버닝썬을 강남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자 승리 측과 YG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승리는 홍보 담당이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클럽의 지분 구조, 수익 배분, 그리고 승리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사업가로서의 자부심이 단순한 홍보 모델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은 단순한 쌍방폭행 시비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사라진 CCTV 영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김 씨의 폭행 피해를 넘어 클럽 버닝썬이라는 공간 자체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사람들 사이로 은밀하게 거래되던 무언가에 대한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술과 음악을 즐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급이 나뉘어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김상교 씨가 목격했다는 성추행당하던 여성, 그리고 그를 끌어내야만 했던 보안 요원들의 과도한 대응. 과연 그들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둠 속에 묻힐 뻔했던 진실은 한 남자의 끈질긴 저항과 사라지지 않은 디지털 기록들 덕분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에 위치한 그 거대한 공간이 단순한 클럽이 아니라 욕망과 불법이 뒤엉킨 거대한 카르텔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클럽 내부의 은밀한 BIP룸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화에서는 버닝썬 내부 직원들의 충격적인 증언과 약물과 성희태이를 도구처럼 사용된 끔찍한 그들만의 파티를 추적합니다. 김상규 씨의 폭행 사건이 쏘아올린 작은 고문. 이제 버닝썬이라는 거대한 청각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경찰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가? 르메르디앙 호텔 지하 1층. 화려한 조명과 터질 듯한 EDM 사운드가 지배하는 그곳은 낮과는 전혀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별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제보자와 전직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클럽이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은밀한 시스템을 추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화려함 뒤에 가려진 비극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버닝썬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계급사회였습니다. 일반 입장을 하는 손님들이 있는 스테이지와 고액의 돈을 지불한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VIP 구역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 심지어 1억 원에 달하는 소위 만수르 세트가 판매되는 이곳에서 VIP 손님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클럽의 직원들, 이른바 MD들은 사냥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전직 MD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주 수입원은 기본급이 아니라 손님을 유치하고 술을 팔아 얻는 인센티브였습니다. 고액을 쓰는 VIP 손님, 업계 용어로 고래를 잡기 위해서 MD들이 제공해야 했던 핵심 서비스는 단순히 좋은 술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VIP 룸에 여자를 넣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실적이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MD들은 클럽을 찾은 여성 손님들을 VIP들의 유흥을 위한 접대 물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들이 VIP 룸이나 호텔 객실로 옮겨지는 모습은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여성들의 온전한 자의에 의한 것이었느냐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끔찍한 단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물뽕이라 불리는 GHB입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강남 클럽 일대에서는 술을 딱 한 잔 마셨는데 필름이 끊겼다. 일어나 보니 낯선 곳이었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라는 여성들의 피해 호소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GHB는 무색 무취의 신종 마약류로 술에 타서 마시면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소변 검사로도 검출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데이트 강간약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버닝썬을 방문했던 다수의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성들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MD들 사이에서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VIP에게 데려다주는 것을 홈런이라고 부르며 서로의 실적을 자랑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곳. 그것이 화려한 조명 뒤 버닝썬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럽의 보안 요원들, 가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김상규 씨를 폭행하며 클럽의 질서를 지킨다던 그들은 정작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끌려가는 것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VIP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일탈을 호위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방조 속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에 유출된 VIP 화장실 영상입니다. 붉은 조명 아래 좁은 화장실에서 촬영된 이 영상 속 여성은 눈에 초점이 풀린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명백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영상 속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돕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버닝썬 내부의 VIP 전용 화장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생활 유출이 아니라 클럽 내에서
조직적인 성범죄가 묵인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버닝썬 측은 사건 초기에 마약이나 성범죄는 절대 없었다 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클럽 내에서 마약 판매나 투약이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퇴출시킨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클럽 이문호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클럽 내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말한 안전한 클럽은 VIP들의 안전한 범죄를 보장한다는 의미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클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편의 시설처럼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원들은 입을 모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고액 테이블을 팔아야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 나와야 자신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 구조의 정점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조차 눈감아준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버닝썬은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원초적인 욕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방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VIP의 만족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을 부축하는 척하며 어둠 속으로 데려가던 손길들. 그 수많은 밤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클럽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날로그 범죄였다면 그들이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세상 속에 남긴 흔적은 더욱 끔찍하고 조직적인 디지털 범죄의 실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수리기사의 제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판도라의 상자.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들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채팅방. 그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것일까요? 다음 화 제3부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드러난 민낯에서는 일명 황금폰이라 불리게 된 결정적인 증거물과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합니다. 2019년 2월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로 밀봉된 USB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수많은 톱스타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파괴력을 지닌 20만 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진 액정을 고치기 위해 맡겨졌던 휴대전화 한 대. 사람들은 훗날 이것을 황금폰이라 불렀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이 단순한 폭력 시비를 넘어 거대한 성범죄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이트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그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것은 SBS 퍼니 강경윤 기자의 탐사보도였습니다. 김상규 씨의 폭로로 버닝썬 클럽 자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전혀 다른 곳에서 결정적인 제보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제보의 출처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는 2016년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곳에서 복원된 데이터는 수리기사가 보기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공익제보를 결심한 익명의 제보자는 이 데이터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에 전달했고 세상에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복원된 데이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사이의 기록이었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터진 시점보다 약 3년 전의 일이었지만 이 기록은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공개된 단체 대화방, 일명 단톡방의 면면은 화려했습니다. 빅뱅의 승리, 가수 정준영, FT 아일랜드의 최종은, 그리고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스타들과 사업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들이 그 안에서 음악이나 사업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렌식으로 되살려낸 대화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성범죄의 공유지였습니다. 정준영을 비롯한 멤버들은 자신들이 비밀리에 촬영한 불법 영상물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공유했습니다. 오늘 건졌다. 영상 있냐? 빨리 보내봐. 등의 대화가 오갔고 영상 속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장면 등이 모자이크 없는 날 것 그대로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법 촬영과 유포는 일종의 놀이이자 게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멤버들은 피해 여성을 걱정하거나 범죄임을 지적하기는커녕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녀가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왜곡된 성욕과 남성성 과시만이 그 대화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범죄 행위가 너무나 일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밥을 먹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심지어 방송 녹화 대기실에서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죄의식의 부재. 수사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희미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거 걸리면 쇠고랑인데? 라고 농담처럼 말하면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며 웃어넘기는 식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 사건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닝썬이라는 특정 클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강간 문화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상규 씨가 쏘아올린 공이 클럽과 경찰의 유착을 건드렸다면 한금포는 연예계 톱스타들의 도덕적 파상과 이중성을 만천하에 고발한 것입니다. 수사망은 좁혀졌습니다. 정준영은 당시 해외 촬영 중이었으나 즉시 귀국해야만 했고 공항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리와 최종훈 등 다른 멤버들 역시 줄줄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작된 문자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잊고 살았던 3년 전의 대화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단톡방 사건은 또한 승리가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이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승리가 사업 파트너 접대를 위해 여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정황, 즉 성매매 알선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닝썬 클럽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들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그릇된 가치관과 여성관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기록을 통해 가면 무도회의 끝을 보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들이 스마트폰 화면 뒤에서는 여성을 철저히 도구화하고 유린하는 포식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대중의 환호 속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진짜 모습, 민낯은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만 줄에 달하는 대화 로그 속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든든한 조력자의 존재까지 암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과거,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자신감,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대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화 제4부 포식자들의 놀이에서는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그들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심리를 프로파일링하고 신처럼 추앙받던 아이돌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어 무너져 내렸는지 그 파멸의 과정을 추적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 수만 명의 팬들이 흔드는 야광봉의 물결 속에서 그들은 별이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순수하고 장난기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대중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가면이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그들은 팬들이 알던 로맨틱한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성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범죄를 놀이처럼 즐기는 차가운 포식자들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이중성은 우리가 믿어왔던 K-팝의 신화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잔인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단체 대화방의 실체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과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대화방의 성격을 집단적 도덕 불감증의 현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인격을 가진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소비되고 버려지는 도구, 혹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대화에는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걔는 어땠냐? 라는 질문에 마치 물건의 성능을 평가하듯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올라오면 크크크 대박이다 같은 가벼운 추임새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영상 속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임을 지적해도 걱정이나 제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체랑하는 거냐? 라며 끔찍한 농담을 던지고 다음 타깃을 물색하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들의 연애였습니다. 이 뒤틀린 놀이판에서 각자의 역할은 뚜렷했습니다. 가수 정준영은 이른바 기록자였습니다. 그는 만나는 여성들과의 관계를 습관적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습관적으로 유포했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도 상주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의 신체를 몰래 찍어 공유하는 등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일상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촬영행위 자체에서 오는 스릴과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얻는 집단 내의 인정 욕구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이 타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철저히 고장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FT 아일랜드의 최정훈을 비롯한 다른 멤버들은 방조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올라온 영상을 소비하고 부추기며 범죄의 판을 키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청탁하여 보도를 막았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범죄 경험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일종의 훈장이자 남성성을 증명하는 수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룹의 정점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영상 촬영보다는 이 멤버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판을 조율하는 설계자 혹은 보스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대화방에서 승리는 member들에게 사업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입단속 잘해라, 걸리지만 마라 는 식으로 대응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대한 승치비 제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멤버들에게 있어 단순한 형이나 동료가 아닌 그들의 일탈을 가능하게 해주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팬들은 자신들의 추억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오빠는 죽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픽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방송가는 즉각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가 중단되었고 광고계는 위약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19년 3월 12일 해외 촬영 중 급거 귀국한 정준영의 입국 현장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성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 그 순간 질서 유지선이 무너지고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모자를 잡아채 벗겼고 경호원들에 이끌려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했던 톱스타의 귀국길이 아니라 쫓기는 범죄자의 초라한 도주였습니다. 현장의 아수라장은 그 자체로 타락한 아이돌을 향한 대중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차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최종훈 역시 집단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 장난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했지만 자신들이 남긴 디지털 기록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미지라는 것이 얼마나 조작되기 쉬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TV 화면 속의 순수함과 젠틀함은 철저히 기획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 대신 특권의식만을 키웠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그리고 팬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수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뒷배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단체 대화방 속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낯선 단어, 경찰총장. 멤버들이 문제 해결사로 언급했던 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철없는 연예인들의 일탈로만 보였던 이 사건은 이제 공권력의 심장부로 그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다음 화 제5부 메시지 속의 경찰총장에서는 연예인 카르텔과 경찰 고위직 간의 유착 의혹, 그리고 그 실체를 추적하는 험난한 과정을 파헤칩니다. 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하는 거 봤는데 대단하더라. 2016년 7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이 짧은 한 문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추악한 성범죄와 마약 의혹으로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핵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 사실 대한민국 경찰 계급 체계에 이런 직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장인 경찰총장과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섞어서 잘못 부른 무지에서 비롯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호칭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누군가를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민들은 즉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을 눈감아줄 수 있는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민감용 청장까지 나서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을 만큼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경찰의 내사 결과 베일에 쌓여있던 경찰총장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이었습니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계급, 일선 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자 당시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라는 핵심 요직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과 강남의 클럽 사업가들이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과 형동생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 기묘한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유리홀딩스의 대표이자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윤총경과 유인석 대표는 단순한 지인 이상의 특수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대화방 멤버들은 윤총경을 자신들의 사업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대화방 로그에는 위에서 다 해결해줬다, 걱정하지 마라 는 식의 대화가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6년 2월 발생한 FT 아일랜드 최정훈의 음주운전 무마 의혹입니다. 당시 최정훈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697%, 면허 정지와 취소의 경계에 있는 수치였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네며 봐달라고 뇌물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입건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과 뇌물 공여 시도는 특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최종훈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지 않은 것을 자랑하며 다행히 윤총경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고, 다른 멤버들은 대단하다, 유 회장님 덕분이다 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윤총경은 사건 직후 해당 경찰서의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기사를 막아라 라고 지시한 녹취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전화한 통이 일선 경찰서에 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정훈은 조용히 벌금형만 받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착의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와 유인석이 운영하던 강남의 라운지바, 몽키 뮤지엄 사건도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던 이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될 위기에 처하자 윤총경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강남경찰서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물었고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 유인석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총경은 이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배중은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갔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드러난 대가성 물품들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수십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식사 대접, 그리고 빅뱅의 콘서트 티켓, VIP석 제공 등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작 콘서트 티켓 몇 장에 경찰의 명예를 팔았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특유의 형님 문화와 네트워크 관리가 빚어낸 총극이었습니다. 유인석과 승리 측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의 비호가 필요했고 윤총경은 화려한 연예인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승리는 윤총경을 경찰청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우했고 윤총경은 그들에게 형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끈적한 관계 속에서 공적인 수사 정보와 법 집행의 공정성은 사적인 술자리의 안주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 같았습니다.
승리와 유인석은 윤총경을 통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은 버닝썬이라는 거대한 불법의 온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윤총경 역시 그들과 어울리며 강남의 화려한 밤문화와 연예계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검찰은 윤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윤총경 측은 친분 관계에서 조언을 해준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바란 적은 없다 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법원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게 청탁했다면 바로 구속되었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윤총경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와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권력층과 결탁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지팡이가 되어버린 공권력의 민낯. 버닝썬 게이트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승리에게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개츠비를 꿈꾸며 거대한 사업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야심가였습니다. 그가 꿈꿨던 승치비의 세계,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검은 거래들이 오가고 있었을까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은밀한 파티와 성매매 알선 의혹. 다음화 제6부 위대한 승치비와 국제적인 파티에서는 사업가 승리의 위험한 야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충격적인 방법들을 파헤칩니다. 위대한 승치비.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화려한 파티를 열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내면은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룹 빅뱅의 막내 승리는 방송에서 자신을 승치비라 칭하며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업을 확정하고 사개 국어를 구사하며 글로벌 인맥을 자랑하던 그에게 대중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소설 속 개츠비의 파티가 비극으로 끝났듯 현실 속 승리의 파티 역시 추악한 욕망과 불법적인 거래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쌓아 올린 화려한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2017년 12월 필리핀의 휴양지 팔라완. 최고급 리조트 전체를 통째로 빌린 초대형 파티가 열렸습니다. 승리의 2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온 150여 명의 VIP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건설회사 오너, 대만의 큰손이라 불리는 린 사모, 홍콩의 유력 정치인 아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재력가들까지. 마치 다보스 포럼의 사그 파티를 방불케 하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언론에는 그저 월드스타의 화려한 생일 파티로 보도되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파티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니라 승리가 기획하고 있던 거대한 사업 제국, 버닝썬 엔터테인먼트의 출범을 알리는 쇼케이스이자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승리는 이 파티를 위해 약 6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승리가 공동 대표로 있던 유리홀딩스의 법인 자금, 즉 회사 돈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의 출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초대된
여성들이었습니다. 승리 측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10여 명을 이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숙박비, 그리고 여행 경비까지 모두 승리 측이 부담했습니다. 왜 굳이 유흥업소 여성들을 필리핀까지 데려갔을까요? 경찰은 이를 두고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의 유흥을 위해, 즉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접대의 일환으로 여성들을 동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분을 맞춰라. 이것이 그 파티에 숨겨진 미션이었던 셈입니다. 승리의 사업 방식에서 성은 중요한 비즈니스 수단이었습니다. 팔라완 파티 이전인 2015년 크리스마스 무렵,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굳혔습니다. 당시 승리는 일본에서 온 주요 투자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A 회장님 오시니까 각별히 준비해.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 이 적나라한 메시지는 법정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승리 측은 훗날 재판에서 잘 노는 애들로 쓰려다가 오타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맥상, 그리고 실제로 이어진 접대 정황상 이는 명백히 성매매를 알선하라는 지시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투자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윤활유이자 뇌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야망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룹 빅뱅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는 위대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보다 노래나 춤 실력이 부족하다는 컴플렉스를 그는 사업적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멘 사업, 클럽 버닝썬, 화장품, 인력 파견 회사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배경에는 인정투쟁에 가까운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정당한 노력과 혁신 대신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여성들을 성상품화하여 로비에 이용하는 가장 쉽고도 더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대만의 린 사모가 버닝썬에 거액을 투자하고 클럽 내에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 역시 승리가 구축한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승리와 유인석이 세운 유리홀딩스. 그 이름은 유인석의 유와 승리의 니를 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버닝썬의 지주회사 격으로 클럽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종 투자를 유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유리홀딩스는 횡령과 배임, 성매매 알선의 본거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제국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그 기초는 불법과 탈세, 그리고 착취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버닝썬 사태가 터지자 승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다.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와 계정 내역,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은 그가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했던 오너였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승칩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 현실의 법과 도덕을 망각해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승리는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역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더 이상 팀과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의 은퇴를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비겁한 꼬리 자르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씁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K-POP이라는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우리는 괴물을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과정은 무시되고 돈과 인맥이면 범죄조차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이
아이돌 스타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길은 승리 개인을 넘어 그를 키워낸 거대한 배경,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승리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은 YG의 수장 양현석 대표를 향한 의혹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급히 호출된 파쇄차, 그리고 사라진 증거들. 다음화 제7부 흔들리는 요새 YG의 그림자에서는 버닝썬 게이트가 어떻게 대한민국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또 다른 마약 스캔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2019년 2월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짙은 어둠이 깔린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으로 2톤, 4톤 규모의 대형 트럭 2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른 새벽에 도착한 이 트럭들은 이삿짐 센터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문 파쇄업체의 차량이었습니다.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기획사로 불리며 K-팝의 위상을 드높였던 YG 제국. 그 견고해 보이던 요새 안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급하게 지워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거대한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정기적인 문서 파쇄 작업일 뿐이다. YG 측은 즉각 해명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언론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승리의 성접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내사를 본격화한 직후 공교롭게도 소속사가 대량의 문서를 파기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이미 의미 있는 자료들은 상당수 사라진 뒤였습니다. 새벽의 파쇄 트럭 사건은 버닝썬 게이트가 승리 개인의 일탈을 넘어 거대 기획사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승리가 쏘아올린 공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2016년 그룹 아이콘 리더였던 BI 김한빈이의 마약 구매 의혹이 3년 만에 재점화된 것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BI가 마약을 구매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그를 제대로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공익 제보자 A씨의 등장으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016년 당시 경찰 조사에서 BI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진술했지만 그 직후 YG 양현석 대표의 호출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YG 사옥 7층 양현석 대표의 사무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곳에서 벌어진 대화는 회유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 번복해라. 살해는 충분히 해주겠다. 양현석 대표가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I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으라고 종용했다는 이 충격적인 폭로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의 범죄를 덮기 위해 목격자를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조폭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양 대표와의 만남 이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했고 BI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기획사의 유착, 그리고 거대 자본의 힘이 정의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YG가 소속 가수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내부 증언들도 쏟아졌습니다. 활동 기간 중 주기적으로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약 성분이 빠져나갈 때까지 일본 등 해외로 내보내 세탁을 시켰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YG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범죄 매니지먼트를 해온 셈입니다. 대중이 사랑했던 YG 패밀리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사실은 불법과 비리를 서로 덮어주는 침묵의 카르텔이었다는 배신감은 컸습니다. 화살은 이제 YG의 수장, 양현석 대표 본인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받고 있던 혐의는 비단 수사무마 협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즐겼다는 혐의, 그리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4년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승리의 범죄 방식이 사실상 양현석 대표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YG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고, 대학가 축제에서는 YG 소속 가수들의 섭외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범죄 소굴의 음악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대중의 불매운동은 거셌습니다. 결국 2019년 6월 14일 양현석은 YG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의 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 역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23년간 K-팝 제국을 건설해온 문화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양현석은 사퇴문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버닝썬이라는 클럽 하나에서 시작된 불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가 된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엔터테인먼트 상업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 그리고 그들을 상품으로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획사. 그 과정에서 법과 도덕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돈이 되면 불법도 눈감아주고 권력이 있으면 범죄도 덮을 수 있다는 오만함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파쇄차로 서류는 갈아없앨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기억과 진실을 향한 열망까지는 없앨 수 없었습니다. 거대했던 요새는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입니다. 수사 과정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없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승리와 정준영, 최준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있던 권력자들.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이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솜방망이 처벌이었을까요? 다음화 제8부 진술, 눈물, 그리고 판결에서는 지루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의 전말과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최후 진술, 그리고 최종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고 환호하던 팬들의 함성은 차가운 법정의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남의 밤을 지배하던 그들은 이제 K-팝 스타가 아닌 수의를 입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판사 앞에 섰습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터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법의 심판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 섞인 증언과 가해자들의 뻔뻔한 변명이 교차했던 그 치열한 법정 공방.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거대한 타락의 카르텔에게 어떤 정의를 내렸을까요? 이 재판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감정 없는 법조문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것은 단체 대화방의 주범 정준영과 최종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 중간간. 술에 취해 한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유포한 죄였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그들의 민낯은 더욱 추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기억이 끊겼는데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조롱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피고인석의 그들은 달랐습니다. 재판 내내 정중영과 최종훈 측은 합의된 성관계였다, 장난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듯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그들의 범죄 공모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 죄값이 고작 2년, 5년인가?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죄가 가벼워지는가? 대한민국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의 중심, 승리의 재판은 어땠을까요? 승리의 법정 투쟁은 마치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고 끈질겼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승리에 대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승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헬스장에 다니거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승리만 승리했다는 비아냥 섞인 유행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승리는 돌연 입대를 선택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입대. 대중은 이를 두고 도피성 입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할이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관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결국 승리는 짧은 머리를 한 채 훈련소로 향하는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죄를 씻으러 가는 군인의 모습이 아닌 법망을 피해 벙커로 숨어드는 도망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경기 용인의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군복을 입은 승리는 무려 9가지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그리고 특수폭행교사. 혐의의 개수만 봐도 그가 얼마나 방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특수폭행교사 혐의였습니다. 2025년 말 강남의 한 포차에서 승리가 손님과 시비가 붙자 단체 대화방에 사실을 알리고 유인석을 통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돌스타가 깡패를 동원해 일반인을 협박했다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사재판에서도 승리의 태도는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외국 환거래법 위반, 불법 환치기 하나만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8개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동업자였던 유인석이 주도한 것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횡령 역시 재무 담당자의 실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 뻔한 레퍼토리가 군사법정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달랐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유인석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승리와의 공모관계를 시인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승리의 집으로 불려갔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2021년 8월 1심 군사법원은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구치소로 끌려가는 승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 승리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그가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형을 위한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량은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온갖 범죄의 정점에 서 있던 승리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대중은 허탈했습니다. 라면 몇 개를 훔친 생계형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량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돈과 권력 앞에 평등하지 않다. 승리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수십억 원의 횡령, 국제적인 성매매 알선, 조폭 동원, 상습 도박을 저질러도 비싼 변호사를 쓰고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반성하는 척만 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그는 여주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채우고 2023년 2월 출소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판사의 망칫소리와 함께 재판은 종결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의문과 분노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데 가해자들은 죗값을 다 치렀다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 서 있습니다. 구부작 대장정의 마지막, 다음 화에서는 버닝썬 게이트가 남긴 씁쓸한 유산과 출소 후 그들의 근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바꿔야만 했는지 짚어봅니다. 어둠이 걷히고 난 뒤 폐허가 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화 제9부 밤이 지나고 새벽은 오는가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 그 작은 불씨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타오른 지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화려했던 클럽 버닝썬의 간판은 내려졌고 르메르디앙 호텔 건물은 매각되어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사라졌지만 버닝썬 게이트가 우리 사회에 남긴 흉터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서 그들이 남긴 유산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기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추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소한 것은 FT 아일랜드의 최종훈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2021년 11월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자숙의 시간을 갖는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팬 커뮤니티를 통해 복귀를 타진했습니다. 억울하다,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국내 여론의 싸늘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대중은 더 이상 그를 무대 위의 스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금폰의 주인 정준영은 징역 5년을 만기 복역하고 2024년 3월 이른 새벽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춘 채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나는 그의 모습은 5년 전 공항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던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피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그의 얼굴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그가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지만 어디를 가든 디지털 성범죄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대중의 기대에 비해 턱없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출소한 그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성하며 살겠다 라고 했던 그의 다짐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실망스럽습니다. 출소 후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돌며 여전히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프라이빗 파티에서는 언젠가 지드래곤을 여기에 데려오겠다 라고 외치며 호응을 유도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빈축을 샀습니다. 또한 홍콩이나 캄보디아에서 클럽 사업을 재개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적인 죗값은 치렀을지 몰라도 도덕적인 반성은 찾아보기 힘든 행보입니다. 그에게 버닝썬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사업 아이템인 것일까요?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뒤를 봐줬던 윤규근 청경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씁쓸한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내부 고발자였던 김상교 씨는 긴 시간 동안 무고소송과 악플에 시달려야 했고 공익 제보자들 역시 보호받기보다는 공격당하는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 낸 대가가 고통뿐이라면 누가 감히 다음 호루라기를 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절망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대한민국 성범죄 인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과 유포가 얼마나 끔찍한 인격 살인인지를 전 국민이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었고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터진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K-POP 산업의 기형적인 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으로 발탁되어 사회와 격리된 채 춤과 노래만 배우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 인성교육과 도덕적 가치관의 부재가 낳은 괴물들이 바로 승리와 정준영이었습니다. 기획사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아티스트의 인성교육과 사생활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중 역시 맹목적인 팬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 아무리 재능 있는 스타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퇴출당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클럽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버닝썬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약 사범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유흥업소와 공권력의 유착 의혹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옵니다. 버닝썬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감시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물에 취해 끌려가던 여성들의 뒷모습을, 용기 내어 진실을 말했던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던 가해자들의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져도
새벽은 반드시 오듯이 말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9부작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세상의 어두운 구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진실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다음 수사 대상을 의뢰해 주십시오. 저는 그곳이 어디든 성역 없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지금까지